자,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네. 와, 저는 이게 진짜 놀랐어요. 네. 오늘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무슨 명비어천가라고 하죠. 이 태평성대의 태평성대를 이끄는 성군이 났습니다. 이재명이라고. 바로 강명구라고 12일에 이재명이 지금 최고위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강명구라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90도 각도로 절하는 거 보셨어요? 이재명한테 90도 각도로 폴더로 절을 하더니 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주당의 아버지요, 큰 어르신이다. 집안의 큰 어르신이다. 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궁금했어요. 네. 강명구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강명구 법원장 중에 강명구 법원장이 계셨거든요. 저도 강명구 쳤더니 법원장님이 제일 먼저 올라오시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예. 제가 강명구라고 하는 이름은 거기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설마 그분도 민주당 들어갔나? M1 강명구 법원장이. 근데 이제 동명이인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몇 네. 살이냐? 네. 제 생각에 30대. 아. 30대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64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64년생이니까 뭐 한 3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이재명 아들 또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명구 씨 얼굴을 딱 봤더니 네. 아무리 좋게 봐도 무슨 30대는커녕 50대 조금 더 보이기도 하고 네. 궁금히 찾아봤어요. 네네. 동갑이에요. 에그머니나 이렇게 참 민망할 때가 있나? 왜 내가 민망해야 되는지. 동갑인데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네네. 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도 네. 개딸이잖아요. 네. 개딸들이 주로 20대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왜 개딸 집회하는 거 봤더니 할머니도 계시더라고. 네네. 그분들이 양아들이나 개딸이나 우리 재민이네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요? 만약에 제가 무슨 어디 뭐 당대표가 딱 되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제 동갑이 네. 양띠가 네. 저보고 아버지 이런다. 음흠.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러는가. 어허.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을 우리 당을 어. 어떻게 만들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판대소. 그래서 하고 어쨌든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확실히 좀 차원이 다른 분들이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수 보고 아버지라고 한 적 있었습니까? 당수가 뭐죠? 그러니까 당에.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예. 우리나라 역사상 네. 최고로 그 강력한 당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네. YSDJ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YSDJ 보고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소리 들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네. 이승만. 네네. 국부론 얘기를 했죠. 이승만은 국부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 대통령 되셨을 때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히 나이가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연세가 높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때는 그 중간에 일제시대가 끼어 있지만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성립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뭐 군사부 일체니 뭐 해가지고 예. 그런 마인드가 남아있을 때였고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예.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예. 그 뭐 이런저런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을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보고도 아버지라고 하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 국부론을 보면서 국부학을 보면서 미국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조지 워싱턴을.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건국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네.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저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 김일성. 아니, 거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아니, 저는 근데 똑같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버이 수령론이 네. 바로 그거거든요. 네. 김일성이 반대파를 다 숙청한 후에 나온 게 어버이 수령론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전 인민의
어버이 인민 대중을 조직적으로 단합시켜서 행동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바로 인민의 아버지 수령 이게 등장하는 게 정적을 다 숙청한 후에 나오기 시작한 개념인데 네. 아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지 몰라요. 비명 학살시키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만기침난한 후에 밑에서 완전히 수령으로 옹이하고 아버지 부르는 그런 과정들 어버이 수령님은 그래서는 한총련을 그렇게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네. 선배들이나 사람들이 위수김동 그랬어요. 음흠. 그래서 위수김동이 뭔가 전 아, 처음에 그랬었죠? 못 알아들었는데 예,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줄여가지고 위수김동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은 네. 북한에는 존엄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존엄이 있느냐? 네. 최고 존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엄이 있는데 네. 어떤 존엄이 있느냐? 민주 존엄이 있는 거 아닌가?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네네. 이 어버이 수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저 강민구 최고위원 같은 사람의 뇌리에 박혀 있어서 네. 이재명은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고 당수가 아니고 아버지 그 정도까지 어버이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마인드가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가 참 두렵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죠. 여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정청래가 있었잖아요. 정청래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역사는 민주당의 그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위대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네네. 이재명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어떤 그 언론인이 저한테 사서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후한무치가 시대 정신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네네. 이게 지금 딱 정청래가 한 말, 이재명 시대이기에 이런 중요한 일들이 모두 다 가능했다라는 말이 딱 후한무치가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저희 때 사실은 시대정신이란 말이 유행했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이걸 짜이트가이스트라고 했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거 시대정신이란 말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에 이 시대정신이란 말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걸 쓴 사람이 네. 제 생각엔 한동훈이에요. 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그 수락하면서 네. 취임사에서 네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그 586 민주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갖다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시대 정신을 달성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죠. 그 시대 정신이란 말이 굉장히 멋있었나 봐.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같은 사람들도 또 이제 시대 정신이란 말을 시대다. 갖다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시대 정신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인도하는 시대 정신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그런 정치가 빨리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주제를 이재명 아버지로 시작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들끼리 아버지라고 부르던 어머니라고 부르던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당이거든요.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바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첫 번째 토양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사람의 사고와 하나의 하나의 정치인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리면 그 정당은 정당 민주주의가 싹틀 수가 없고요. 네네. 정당 민주주의가 싹트지 못하는 정당이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대 정당이 민주당이 1인 정당으로 되는 것을 지금 저하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하는데 지금 되나가는 꼴이 더 한심해요. 네네. 정당이 정당이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뭐냐면 각각 다른 목소리들이 그 정당 안에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당권 경쟁을 주어진 당원 당규 안에서 치러내서 당권을 장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정당 민주주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돼 나가는 꼴이 자기와 함께 견주어 나갈 수 있는 라이벌들을 모두 다 공천을 학살해버리고 지금 자기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 정당에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물론 삼김 시대는 그저 그 보스 한 사람이 뭐 주구장창 총재를 했지만 지금은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정당한 당원 당규에서 당원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당 계열에서 거의 처음으로 연임을 하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마지못해서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나오질 않아요. 상대가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대가 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을 연임시키는 것을 옹립할 거예요. 네네. 찬총련 의장은 옹립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옹립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론의 완성이다. 그런 모습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일단은 민주당에는 이제 정당 정치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어요. 국민의힘에 힘이 없나 그건 모르겠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죠. 이재명의 일극 체제로 더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과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체제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깨어지기 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균열의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또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기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만만치가 않아요. 제 생각엔 만만치가 않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기소가 됐어요. 네. 이 기소가 된 건 제3자 뇌물죄인데 네. 이건 북한과 관련돼 있어요. 네. 단순히 기소가 된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바로 밑에서 일을 갖다가 열심히 했던 나름 일을 열심히 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네. 9년 6개월이라고 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네.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다른 기소와는 또 차원이 좀 다르단 그렇죠.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소가 된 뭐가 나옵니까?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공소장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네. 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건 뭐냐면은 판결이에요. 아하 이화영의 판결? 이재명의 판결. 이재명의 판결. 이제 제가 이제 쭉 예. 이재명 재판을 팔로우업을 하는데 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네. 재판부는 각각 달라요. 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8월 말 9월 초 이 정도에는 네.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데 이 판결들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판결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판결인데 만약에 지금까지야 이재명 대표가 뭐 기소당하고 뭐 재판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도 네. 지금까지 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 계속 그 검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언론은 애완견이고 검찰은 나쁜 놈이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것과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중에 김동연 지사 밑으로 친문들이 모인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한쪽으로는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가운데 내부에서 균열이 그다음에 내부에서 썩어가는 모습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혁진 변호사 말씀이 동감을 하는 게 이렇게 돼 나가는 모습이 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의 어떤 그런 큰 남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고 이 이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봐라. 민주당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일극체제다. 이렇게 증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강민구라는 자가
지금 SNS에 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자신의 생각이랍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이 전국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되게 기분 좋았나 봐요. 이제 네네. 전국구 인사가 돼서.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마저 가세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기분 좋게 얘기했어요. 네.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해석이 굉장히 네네.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의 그 맥락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고요. 마지막은 더 희한해요.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의입니다. 비문이거든요, 이게. 네네. 이게 전형적인 이 사람 국어 그 점수를 잘 못 받았나 봐. 윗문장 바로 위에 문장도 그 비문스러운데 지금 밑에 문장은 전형적인 비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핸델의 어머니는 일본 출판사에서 단 그 책 제목 때문에 핸델의 아버지,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사람들이야, 현대 음악에까지 영향을 미친 바로크 음악을 완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둘이 같은 시대에 함께 태어나고 함께 지금 음악을 영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아버지 한 사람이 어머니라고 불린 정말 위대한 음악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을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것과 내가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것과는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네. 핸델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음악의 어머니라고 했는가? 네. 이미 음악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흐가 있어요. 그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니까 똑같이 핸델에 대해서 음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은데 네. 만약에 바하가 없었으면은 핸델 보고 음악의 아버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를 붙여놨거든. 네. 그런데 그때는 여성 음악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으니까 음악을 할 수가 없었죠, 여성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했을 뿐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런 맥락을 모르고 예. 핸델이 남자인데도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내가 대표 관련해서도 어쨌든 아버지.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논리적인 비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그렇게 제가요 옛날에 공부할 때 네. 원래 공부할 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해력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잘 외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무조건 외워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험은 봐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외워야 돼요. 강민구 같은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렇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송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외우고 보자.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아니,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깊은 인사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의다. 이 문장도 한번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네네. 영남 남인인가 봐요, 자기가. 남인 쪽, 그 후예인가 봐요. 영남 남인, 지금 선비의 얘기고 유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유교에서는 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과공은 비례다. 네네. 지나친 그런 이 예의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군사부 일체를 가르쳤거든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가 공자님이 가르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이 당대표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공자님 말씀에도 예의가 아니다. 공자님이 지금 현재 살아계셨어도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를 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네. 민주당의 어머니는 여자예요. 누구죠?
추미애.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 생각됩니다. 여기에 조건절이 붙어요. 어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면 네네. 추미애는 민주당의 어머니다. 네네. 이게 문장의 완성이 아닐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넘어가죠. 이게 그냥- 정변이랑 저랑 좀 비위가 이제 약한 사람들이라 이걸 계속 하다가는 완전히 지금 막 이 내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민주의 아버지 보수의 어머니. 예, 보수의 어머니 맞습니다. 보수의 어머니. 콜. 인정.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예고를 해 주셨어요. 어떤 것? 바로 공소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 판결문을 두고 이러이러한 뜻으로 판사가 해석을 하고 판결을 내렸구나라는 것이 기사화됐다면 어제부터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누가 검찰이 바로 누구를 이재명을 어떤 걸로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니까 공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공소장이 지금 각각 언론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분석되고 하면서 하나씩 나오는데 참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디테일하게 그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 있더만요. 네네. 첫 번째는 김성애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아시죠?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그 부실장이라는 사람, 실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 돈 달라. 너네 왜 약속을 했는데 돈을 안 달라 돈을 왜 안 주냐? 황해도에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2,000명을 바로 스마트팜을 바로 만들려고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 돈이 안 오니까 내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소장에 근데 뭐라고 등장을 하죠? 그 김성애가요. 네. 정확히는 통일선전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에요. 그렇죠. 대남 공작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요. 거기 네. 실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성애가 김형직 사범대 출신인데 오. 굉장히 글을 잘 쓴대요. 아. 그다음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외국어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출신 성분은 나빠요. 출신 성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서울 출신 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나빠서 네네. 웬만해선 출세하기 어려운데 음흠. 그런데 본인이 되게 뛰어난가 봐요. 네. 65년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음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네. 그 수행원에도 들어가고 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가 몇 년도냐? 네. 2024년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2018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시점 중요합니다. 근데 2018년에 네.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2018년 4월이요? 4월에. 그래가지고 예. 그 코인 만들어요. 아하. 경기도 뭐 안부수 이런 사람들이 네네네. 그게 뭐냐면 APP 427이에요. 네. 그 427이 뭐냐? 제1차 남북 남북정상회담 회담이 날짜. 4월 27일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뭐가 있냐면 네. 제2차 어허. 남북 정상회담. 네. 그 다음에 9월에 뭐가 있었느냐?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가는 거. 그 이재명이 들어간 거. 못 들어간 거. 네. 그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2018년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2018년 4월 5월 달에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2018년 4월 5월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였어요. 네. 남북 정상회담하고 뭔가 금방 일어날 것 같고 그냥 그렇죠. 들썩들썩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보고 이재명 대표가 나 대통령 하고 싶은데 1차적으로 경기도지사 할 거야. 네. 그런데 경기도지사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북한이구나. 네. 키는 북한이구나. 네. 아니 대통령이 역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네. 80%였어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왜 80%가 나왔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했다고 80% 나왔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 관계가 진짜 뭐 이렇게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4월 5월 이때는 뭐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 요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목하고 있다가 네. 6월 달에 경기도지사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죠. 그다음에 7월 달에 뭐가 되느냐? 이화영을 그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해요. 네.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갖다가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월 달에 북한을 못 가요.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겠죠. 왜 화가 났느냐? 네. 이게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시그널을 누구한테 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정무부지사란 타이틀 안 쓰고 평화부지사를 갖다가 한다. 그런데 왜 평화를 갖다 쓰느냐? 대통령님께서 북한과 관심이 많고 북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봤는데 그거를 경기도에서도 서포트해 주겠다는 의미로 평화부지사란 타이틀을 갖다가 만들었다. 네. 그런데 막상 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냐? 뭐죠? 왕따였잖아요. 그렇죠. 개밥의 도토리였잖아요. 그렇죠. 최문순이 왜 갑니까? 그렇죠. 박원순은 간다고 쳐요. 서울이니까. 네. 최문순 강원도 그쪽인데 왜 갑니까? 강원도가 가는데 왜 경기도가 빠집니까?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9월에 네. 이재명 대표가 티타임 소집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간다. 네. 어디를? 북한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네. 10월 달에 이화영이 가요. 네. 어딜 가느냐? 어디 가죠? 북한을 가요. 어허.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북한을 이화영이 몇 번 가냐면 2번 가요. 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네. 김영철을 만나요. 아하, 우리 천안함 공작했던 그 장본인? 맞습니다. 국가보위성 정찰 총국장.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높은 사람 만나줘요. 네. 두 번째로 만난 게 누구냐? 누구죠? 김성혜를 만나요. 꽤 높은 사람이었군요. 김성혜가 예. 높다기보다 아주 실무총 책임자였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성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네. 10월 달에 네. 북한 가서 김성혜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기자회견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에 있는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 농장으로 지정 개선한 사업에 참여한다. 네.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다.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에 이어가지고 네. 그 경기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요. 네. 이 보도 자료를 내는데 보도 자료의 내용은 뭐냐면은 네.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 경기도에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갔다 왔는데 네. 왜 북한을 갔다 왔느냐? 왜 갔다 왔죠? 이것은 남북 교류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와, 보도자료에 그렇게 딱 보도 자료에 이재명의 뜻이다라고 네. 적시가 되어 있군요. 빼박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런데 네. 10월에 그 김성태가 아니고 이화영이 네. 김성혜를 만나가지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뭘 얘기했죠? 500만 불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약속을 했죠. 그런데 500만 불 못 줬잖아요. 못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은 뭐 돈 주기로 했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경기도에서 줄 줄 알았는데 못 주는 거야. 경기도 의회가 발목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네.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죠? 이화영이 바보냐 이랬어요. 왜 이화영이 바보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500만 불 주는 거는 첫 번째 뭘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 제재. 그렇죠. 두 번째 뭘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네. 세 번째 뭘 위반하는 것이다? 그건 뭐죠? 그거는 외국환 거래법.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제3자 뇌물죄. 이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네. 2018년 10월 달 경기도의 보도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는 물론 거기에 500만 불이라는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예. 이거는 누구의 뜻이다? 이재명의 뜻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재명이 이화영이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화영은 바보 맞아요. 예. 바보 노무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정신 나갔어요. 네네. 바보 노무현과는 다른 의미로 바보 이화영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호기롭게 500만 불 이야기해놓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사이에 김성혜가 전화 여러 번 했어요. 네. 안 받았대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김성혜가 어디까지 갔냐면 네. 중국에 갔잖아요. 네. 중국에 가가지고 어딜 갔냐면은 심양에 갔어요. 심양에. 예. 중국의 선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안부수를 만나죠? 안부수도 만나고 김성태를 만나죠. 예. 그러면서 500만 불 이러는 거예요. 예, 왜 전화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김성애 입장에선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네네. 아니 이화영 입장에서야 뭐 주기로 했는데 미안하다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끝나지만 그렇죠. 김성애는 어디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 네. 북한 사람인데 김성애가 뭘 했겠습니까?
위원장 동지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예. 위원장 동지 우리가 또 한 건 했습니다. 네. 위원장 동지 2018년 4월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통해 가지고 뭐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데 10월 달에 네. 김정은 위원장 동지 저 김성애가 음. 그 이화영을 만나가지고 음. 500만 불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꽁돈 500만 불 생기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김성애한테 물어봤겠지. 음. 아유 김성애 동지 왜 500만 불 언제 와? 음흠. 그런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불이 나게 이화영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네네.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지금 그다음부터는 김성애는 공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에미나이가 500만 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를 갖다 구라를 쳐?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나오니까 네.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드러났느냐? 어떤 내용이 드러났죠? 김성애가 네네. 나 지금 죽겠다. 음흠. 200만 불, 300만 불이라도 빨리 만들어 달라. 아하, 500만 불을 약속을 했는데 일단 급하니까 지금 약속을 지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200만 불이라도 먼저 다오. 처음에는요. 얘기했다. 예. 쌍방울이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네. 북한에서 기분 나빠했어요. 음흠. 말이 되느냐? 음. 돈이라고 같은 돈이냐? 예컨대 같은 돈이 그 경기도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우리나라 재벌그룹에서 주는 돈하고 저기 쌍방울 그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빤스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빤스 판 돈을 갖다가 우리 북한이 받아야 되냐? 네. 처음에는 김성애가 되게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네네. 기분 나빠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김성애 입장에서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야. 그렇죠. 지금 뭐 경기도 이 돈이 경기도 예산이냐 빤스 판 값이냐 가릴 때가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장 동지가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김성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화영을 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화영 입장에서는 김성태를 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김성태라고 500만 불 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김성태가 처음에 이화영한테 500만 불 준단 말 안 했었어요. 그렇죠. 11월 달에 그 이야기를 음흠. 심양 가가지고 김성태가 김성혜를 만나가지고 네. 500만 불 이야기 듣고 형 왜 김성애 전화 왜 안 받아? 네. 뭐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때 음흠. 10월 달에 네. 11월 달에 네네. 11월 달에 이화영 김성태한테 네. 야 500만 불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대답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음흠. 알겠습니다 500만 불 쏘겠습니다라고 한 게 네. 그 다음 달이야. 아하.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돈을 쐈는데 그게 음. 김성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화영이라는 자는 김성태만이 아닙니다. 온갖 스폰서들을 다 이 말로 그냥 속여가면서 뭘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뜯어낸 자거든요. 이 김성태가 이화영을 무조건 다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달을 고민했겠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나서도 계속 이화영한테 지금 이재명이 알고 있어? 라고 물은 것도 사실은 그 한 달의 고민. 이화영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500만 불 그걸 지금 개런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공소장을 또 보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네네. 김성태가 여러 차례 이화영에게 네. 확인을 해요. 이 사실을 지사님이 알고 계십니까? 네. 김성태만 확인한 게 아니에요. 네. 방용철도 확인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화영이 계속 당연히 지사님이 다 알지 모를 리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해가지고 네. 옛날 같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는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진 않았지만 네. 이화영 부지사도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그렇게 네. 작년 6월달에 그 똑같이 자백을 갖다가 했었어요. 6월 9일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제 입에다가 다시 쓸어 담았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담겨집니까? 안 담겨.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네. 거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판사가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은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거 능력이 있는데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이화영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김성혜가 200만 불이라도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공소장에 있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200만 달러를 먼저 보냈더군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그렇죠. 200만 불 진짜 먼저 보내.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맞는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일본어입니다. 이 아구가 맞는 거야. 네네. 왜냐하면 지금 200만 불 보내는 거는 판결문에 나타난 거예요. 네네. 이화영 판결문에. 근데 공소장에 200만 불 먼저 다오 하니까 딱 맞죠? 200만 불 먼저 다오 해서 한 달 고민하고 그래 내가 보내줄게. 김성애가 200만 불이라도 빨리 보내달라 그러니까 200만 불 먼저 보낸다 하고 딱 보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17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김성태 회장한테 고맙다고 그랬대요. 직접 전화로. 이게 저기 아닌가요? 바꿔줬다는 그거예요. 1월 17일. 네네, 1월 17일. 예, 그 호텔에서. 캠핑스키 호텔.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나는 늘 그게 입에 안 붙어서 그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캠핑 뭐요? 캠핑스키. 캠핑스키. 네. 발음 어려워. 그 다음에 4월 달에 300만 불 맞아 보내고.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소장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즉, 이것과 관련돼서 증인들의 증언들이, 진술들이 아주 차곡차곡, 잘 디테일하게, 다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네. 공소장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있어요. 뭐냐면, 예.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의 캠핑스키 호텔 갔었잖아요. 캠핑스키. 그러면 부지사가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출장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갑니다.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거잖아. 어떤 의미에서는 나 출장 갔는데 누구 만날 겁니다라고 이렇게 써서 냈을 겁니다. 그 출장 계획서에 예. 이재명 사인이 있대요. 그럼 잘 다녀오세요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19년 1월 이화영 부지사의 중국 심양 출장을 보고받고 허락하고 사인하고 심양에 가서 1월 17일 저녁에 술 마시면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한 거예요. 지사님이 출장 보내주셔가지고 저 심양에 있는데요. 옆에 김성태 회장 있으니까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이 200만 불, 300만 불 이제 쏜다라고 이야기 딱 듣고 김 회장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출장 계획서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건 모르죠. 아니 여기 써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중소기업 북한 진출 방안 모색. 그러네. 그러니까 북한 측 경제특구 등의 도내 중소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중소기업은 쌍방울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에 이하영은 또 거짓말을 한 거야. 왜냐하면 그 술자리에 왜 가 있느냐. 술자리 사진 보고 네네. 이게 500만 불을 그날 준 것을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지금 축하하는 자리 쌍방울이 대납한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다. 근데 넌 거기 왜 있니? 네가 바로 경기도가 바로 그래서 이게 연루가 돼 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다른 일로 지금 선양에 갔는데 우연히 호텔에서 마주쳐서 함께 자리를 동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예 쌍방울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남북 경제인 무슨 교류 회가 설명회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거기 이름이 한국기업 간담회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심양에서 모인 이름은 한국기업 간담회였고 출장 계획서에는 그 도내 중소기업 진출 방안 모색 요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럼 아구가 딱딱 막는 거지. 그렇죠. 쌍방울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대납이지. 그러니까 진출을 방안이라는 건 진출하게끔 해주는 대신 서로 돈 주는 건데 어쨌든 쌍방울이 북한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미리 계획서에 넣었고 그건 이재명이 승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와. 승인을 갖다 했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소장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네네. 2019년 4월까지 500만 불 완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네. 그 이재명이 김영철에게 공문 보내잖아요. 네. 그 공문 보내는 게 경기도 경제고찰단을 초청해달라는 공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공문이 네. 그 언제 그 발송이 됐느냐? 네. 5월에 발송이 됐는데 네. 그 5월도 어떤 5월이냐? 어떤 우리? 2019년 5월 16일에 어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판결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아하, 그렇죠. 네네. 5월 17일인가 아마 그럴 5월 거예요. 16일이에요. 16일. 예, 그런데 그때 예. 1심은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심이었잖아요. 그게 1심. 아,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1심을 딱 보고 아 이제 나 무죄다 네.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음흠. 경제고찰단 초청한 그 했을 때에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 안팎으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아. 안쪽으로는 내 그 사법 리스크, 내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판받고 있는데 무죄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 속 시원하다. 끝났다. 밖으로는 외부로는 음흠. 아, 이 500만 불을 갖다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화영이 쓸데없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500만 불 약속을 준다고 해놓고. 해가지고 음흠. 괜히 코가 꿰는데 네. 그것도 해결됐고 네. 그러니까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북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이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공소장을 통해서 아주 충실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이화영의 판결문이 아니라 그 이재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를 하기 위한 공소장을 들여다봤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이재명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이 이렇게 안에 빼곡히 들어가 네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화영이 근데 추가 기소가 됐어요. 네네. 제3자 뇌물과 관련된 공범 추가 기소는 알겠는데 뇌물 정치자금 수수로 뭐 5억에 해당되는 네네. 그런 금액으로 지금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게 결국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워낙에 그렇게 돈을 여러 스폰서한테 돈을 늘 그렇게 뜯어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참 지저분한 사람이었다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9년 6개월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혐의가 4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뇌물죄하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죄하고 외환거래 증거인멸 교사. 교사하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9년 6개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네. 기소가 또 됐어요. 네. 뭐가 됐느냐?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공범으로. 네, 공범으로. 네.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7, 8년 그 이상 나올 거예요. 추가가? 추가가. 아. 10년 이상 나올 수 왜냐하면 있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금액이 크니까. 네. 그 다음에 죄질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네. 그 돈 받아가지고 북한에 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된 게 뭐냐면. 이번에. 예. 이것도 또 뇌물이거든요. 아하. 뇌물 플러스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아. 그런데 지난번 9년 6개월 나왔을 때 8년이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 그렇죠. 그때 얼마였느냐? 예. 3억 2천 뭐 900인가 그랬어요. 아. 그런데 요번에 오늘 드러난 거는 네. 5억 3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3억 2천 가지고도 8년 받았는데 예. 5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8년보다 덜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 8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제3자 뇌물죄가 됐는데 네. 그럼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몇 년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네. 김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김용이 1심에서 그 징역형 받아가지고 수감 생활 하다가 항소심 도중인데 풀려났어요. 보석? 왜 풀려났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예. 만기가 되니까. 왜 보석으로 풀려났느냐? 2심 항소심에서도 그 재판 기간이 예. 구속 기간이 6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6개월이 거의 다 차니까 재판부에서 어쩔 수 없이 예. 보석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데 이화영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예. 일단은 그 기간 6개월 기간에다가 네. 네. 플러스
이 뇌물 정치자금 아. 위반죄로 구속영장 또 또 청구한다. 쳤다. 새로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로도 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6개월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어. 그 이화영이 예. 그 석방 돼가지고 재판받을 일은 김용처럼 음흠. 처음엔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보니까 용의가 용하게 나와 있네. 그러면 나도 이화영 나도 영하게 그냥 나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딱 드러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은 혼자 독방에서 엉엉 울고 있을 거예요. 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혁준 변호사를 쇼미더머니에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이 라임 딱딱 들어맞잖아요. 이화영의 영, 김용의 용. 와, 저 조금 더 갈고 닦으셔갖고 네네.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쇼미더머니로. 힘 있으세요? 어찌됐든 참 이 공소장이 여러 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저 이화영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죠? 경기도 부지사잖아요. 네. 경기도 부지사 연봉 얼마였을까요? 뭐 1억 좀 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1억 한 3, 4천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화영 부지사 요번 9년 6개월 받았을 때 네네. 3억 2천 정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억 2천이 넘어요. 3억 2천 몇백만 원인데 네네. 얼마 동안 받았느냐? 네. 4년 동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1년에 한 얼마냐? 1억 정도? 1년에 8천이에요. 네네. 48, 32. 네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음흠. 경기도 부지사 연봉 1억 4천이라고 치고 네. 왜냐하면 경기도 지사 연봉이 한 1억 6천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사나 뭐 부지사나 큰 차이 없다고 치고 1억 4천 잡고 거기에다가 김성태한테 받은 게 1년에 8천씩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드러난 게 네. 5억 3천인데 네네. 이건 7년 동안 받았대요. 네. 이거를 5억 3천을 7로 나누니까 네. 한 7,600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이화영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연봉에 해당하는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뒤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화영이 무슨 뭐 사무관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연봉 뭐 한 7, 8천 이 정도 된 사람입니까? 경기도 부지사 그 법인카드 지 마음대로 팡팡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뒤로 네. 업자들한테 네네. 웬만한 사람들 연봉의 2배가 훨씬 넘는 그러한 돈을 받아 챙긴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부지사로 쓰면서 북한 왔다 갔다 하게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보태면 네네. 지금 이 안에 5억 3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 11억 정도 돼요. 5억 3천 말고도 3억이 따로 있고 또 쌍방울계 기소가 안 됐어요.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이 이화영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네네. 또 쪼개기 후원을 해요. 500만 원씩 하고 2천만 원을 네. 그것도 포함시키고 뭐 하면 한 11억 정도인데 지금 추가 기소를 5억만 한 것이고 이 안에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정말 이 사람 진짜 파렴치범이다라는 게 평화부지사에 1억 몇천이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저 쌍방울에 부지사 할 때 또 돈 받았죠. 네네. 근데 부지사 할 때 관내 몇 개 기업으로부터 온갖 또 그런 어떤 저기를 받아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자기 사무실과 같은 대납이라든지 혹은 뭐 수행 기사한테 월급 대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경기도 부지사일 때나 혹은 킨텍스 사장일 때도 돈을 받아요. 킨텍스 사장이요. 예. 제가 찾아봤더니 경기도 산하 그 기관장 연봉 중에 네. 탑3 안에 들어요. 최고. 최고.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관장들 연봉 거의 한 뭐 1, 2, 3등 안에 드는 그 정도 연봉을 받는 자리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쓰다가 이화영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겠다라고 평화부지사 그만뒀다가 국회의원 안 되니까 다시 2020년 말에 다시 또 꽂아준 데가 킨텍스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저 두 사람이 가까웠는데 이화영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이재명 대표 말처럼 독단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꾸미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다? 이걸 갖다가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안 믿으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소의 재판은요, 국민들로 하여금 이화영이 얼마나 파렴치한 정치꾼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왜 검찰이 안 믿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죠?
아니 그러면 돈 되게 많이 받았잖아. 네네. 그 돈 다 어디 갔대? 자, 그거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화영은 이런 식의 정치인이었대요. 제가 그건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네. 자, 동해 삼척 출신이에요. 동해 출신이에요. 그랬고, 동해 삼척에도 한번 출마를 하려고 했고, 또, 원래 이제 중랑갑으로 한번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용인갑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지사도 한번 해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막 하려면 사무실에다가 조직 막 챙기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하나 탄하고 스폰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뭐 해줄 거야. 아니, 내가 원래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친했어. 내가 지금도 아는 사람 많아. 청와대 전화 한 통하면 내가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스폰서를 뜯어먹기 위해서 출마한답시고 이게 출마지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다라는 증언이 많아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이화영 집에 돈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도 조금 아는데, 네네.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화영이가 잘 나갈 때도, 네네. 아, 나 좀 부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알아봤대요. 네네. 그러니까 집에는 한 푼도 안 갖다 준 거야.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했지? 어디로 갔을까요? 아, 미스터리네. 저는 사실 법무비 CK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데 좀 오늘 대구에 형사재판을 하는데요. 우리 형사재판을 딱 하면은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나갑니다. 그럼 피고인 홍길동, 변호인 법무비 CK, 담당 변호사 최진영.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 이재명,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당.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가 1948년 재헌국회가 서고 나서 거의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수십 년을 좀 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당 발전사에서 아주 심각한 오점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 방송 이재명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보실 텐데 정신 차리세요, 정말. 왜냐? 민주당에 민주가 없어졌어요. 저 며칠 전 당헌 당규를 개정했는데 중앙위원회 대의원들 모아서 이제 거기서 통과시키는데 1번으로 통과시킨 게 뭐냐 하면 이재명의 당대표의 임기,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쫙 갈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을 깔아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토론자가 뭐 17명이나 있었는데 한 명도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진 민주당. 그럼 문 닫아야지. 그렇지.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 정이 없고. 우리 러시아에서 지금 평양으로 푸틴이 가는데 푸틴을 현대판 짜르라고 하잖아요. 짜르가 뭡니까? 황제. 그러면은 이재명이도 거의 뭐 푸틴 수준의 짜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이 되는 거죠. 당명을 바꾸세요, 당명을. 리짜이밍 당으로 리짜이밍. 당명을 바꿔야 돼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멸콩TV 보시고 좀 공부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더 진짜 골 때리고 황당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법사위 위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한 방탄 최고위원인 거지. 방탄 최고위원, 방탄 법사위. 아니,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재명이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그렇지. 왜 국가에서 받는 돈으로 이재명이 법무법인을 만드냐 이거야. 이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좌파 세력들의 이게 특징이에요. 공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로남불, 자기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죠. 또 공사가 구분이 안 돼. 남이 뭐가 보수 세력 쪽에 누군가가 뭐 이 공금을 뭐 유용했거나 이러면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몰아냈잖아요. 문재인 정권 초기 때. 이제 자기들이 권한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 원래 이 좌파 세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떨어지니까 바로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3억 원인가 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다며. 해외 자원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그 상임위 자리에서 누른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주식 매도 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받는 코인 했는 배웠나? 예, 김남국이한테. 코인 국회의원들도 뭐 활기를 치는데. 그래요. 결국 그렇게 하고는 첫 번째 당대표 방탄, 그리고 또 국회의원 방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법사위를
방탄 의 그 외곽 조직으로 지금 세우고 있고 지는 돈 한 푼도 안 내. 다 나라의 세금으로 돼. 야, 이거 원래 정말 이 좌파들의 속성이 큰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예. 큰 정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많이 뽑고 세금 엄청 걷어들여 가지고 펑펑 쓰는 게 좌파들의 속성입니다. 네, 네. 반대로 우파들은 작은 정부, 공무원 숫자 줄이고 세금 적게 걷고 기업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파 정부 시기에 잘 만들어 놓으면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홀라당 다 털어먹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아껴가지고 그렇죠. 세금 고간을 채워놓으니까 문재인이 갖고 홀라당 빼가지고 홀라당 다 그거 막 뿌려주면서 지 만약에 무슨 태평 성군까지 해먹은 이가 진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KBS도 똑같았어요. 전임 그 고대영 사장이 네. 그 박근혜 정권 때 사장이었는데 네. 그 돈 세이버 해가지고 새로운 신사옥을 만들겠다고 한 1,000억 가까운 예. 넘는 돈을 캐시로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뒤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공영방송 장악되고 나서 양승동 식이 와서 그 1,000억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돈이. 돈 어디다 쓴 거야? 돈. 응?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공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 또 배외숙님 반갑습니다. 문재인 때 KBS 법카로 김밥 한 줄 사 먹어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2,500원. 우리 예예 그리고 그 강규영 그 이사님 대학교 국민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꽹과리 치고 명지대 가가지고 학교 학생들 수업 못하게 했던 그 인간들이 지들은 다 튀어먹었죠. 지금 그 세력이 애완견이라고 그렇죠. 불리는데요? 애완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국회도 이재명의 애완견, 언론도 이재명의 애완견 만들어서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대한민국 전체 언론 중에는 이재명을 내심 지지하는 좌파 매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어제도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언론계의 은어들이 있습니다. 속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 이 통용되는 속설이 있습니다. 아하. 기자 10명 끌고 갈래? 돼지 500마리 끌고 갈래? 이러면은 돼지 500마리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더 한다고요. 쉬워. 즉 이 말은 그만큼 기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네. 이 주관이 굉장히 애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잘 안 들어요. 크리티컬해요. 네. 그런 기자들 전체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한 말이 엄청난 이건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망언입니다. 망언. 그렇게 되면 좌파 진영에 있는 현장 열심히 뛰는 고생하는 그 현장 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야, 리짜이밍 안 되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나와도 아주 불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월요일의 남자 우리 이영풍 기자가 나와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진짜 우리 사설 다 봤는데 전국의 모든 주요 매체가 리짜이밍의 땡땡이설, 그러니까 언론계 땡땡이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딱 두 개, 한결에 한결의 경향이 사실 안 썼는데 전혀 안 썼다가 어제 썼어. 어제 한결에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 아싸. 이 텔레비전 많이 보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기했던 내 보겠어라고 했던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바로 한국언론인협회 발표해요. 그거에서 주말 동안 안 하고 다른 언론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지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사과하라라고 요청하니까 드디어 한겨레하고 이게 그 경향도 리짜이밍 당신 그러면 못 써예 뭘 하면서 다른 데보다는 수위를 현저히 낮췄지만 어쨌든 안 돼예 뭐 이런 식의 월요일 날 우리 그 멸콩 TV에서 딱 지목을 했잖아요. 네. 자, 한결의 경향 네. 사설 쓰는 거 보자. 안 나왔죠. 음.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 최진영 변호사님과 그 이야기 했죠. 한국기자협회,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그렇죠. 성명 쓰는 거 한번 보자 했더니 화요일 오전에 떴습니다. 음흠. 한국 PD연합회는 여전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한겨레 신문이 어제 사설을 썼죠. 그렇죠. 그 사설 내용을 보면은 뭐 앞에 뭐 너무 강경한 발언이다, 너무 이건 무례한 발언이다, 도가 지나쳤다고 하면서 제일 끝 부분에 한 문단이 저는 여전히 한겨레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무슨 생각이냐? 평소 언론 자유를 외치고 윤석열 정권의
뭐 언론 탄압을 뭐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전제를 깝니다. 이준석도 어제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방송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미래를 위한 뭐 법인데 무슨 미래? 어떤 미래? 언론 자유하는 미래? 언론 자유 탄압하는 미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짝 걸치면서 사설을 썼어요. 그렇죠. 그 말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살짝 양다리 걸치기 그렇지. 하면서 예. 여전히 속내는 그러니까 이재명 쉴드 치려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은 문제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위에 이게 잘 모이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노정면이처럼 공천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 속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김의겸이처럼. 요번에 다 드러난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노정면이나 양문석은 지금 뭐 더 해요 보면은. 안 그래도 그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노정면이가 하고 뭐라고 하면서 양문석이가 지금 언론이 발작한다고 했어. 저는 오히려 양문석의 발작, 최민희의 막장 아닙니까 이거? 이 발작이란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그건 환자들 병 증세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뇌전증. 굉장히 그거는 그분 환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보면 공감 능력이 어느 사용이 보면 왜 그러냐? 이 자들이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론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용되는 언론관은 자유민주적 언론관이죠. 그 말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유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언이 지나치거나 하면 명예훼손죄로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전체주의 국가의 언론관은 뭐냐? 스탈린주의 언론관입니다. 스탈린주의 언론관은 뭔지 아세요? 자기하고 생각 다르면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혼내는 거예요. 뒤통수 까버리고. 뒤통수 까부리고 말 못하게 입 틀어막고 이게 스탈린주의 언론관입니다. 근데 지금 노정면, 양문석, 이재명 말하는 걸 쭉 맥락을 보면 이 자들이 스탈린주의 언론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일종의 우리 통일 전선 전술 아시죠? 야당일 때는 힘이 약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약자예요. 우린 소수예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세요. 언론 자유 중요해요라고 했다가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입 틀막하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라고 징벌적 손배제 또 추진하려고 지금 정청래가 언론 중재법 개정안 또 발의하려고 하죠. 최민희가 방송 3법 통과시켜서 공영방송 연구장학법 만들려고 하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흐름은 스탈린주의 언론관이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재명이는 그래도 뭐 검찰에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애완견이다 했다가 그래 비판을 하니까 옆에서 대표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라고 하니까 일부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부 언론 좀 밝혀주셔. 일부 언론도 있는가 본데 그럼 2부 언론도 있나? 일부 언론은 그리고 애완견도 있고요. 네. 감시견도 있고요. 네. 또 뭐 있더라? 랩독, 와치독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언론이 그럼 개 땡땡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 땡땡 같은 소리야. 여기 이재명이는 이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그 추후에 뒤에 어떤 후폭풍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똥오줌 못 가리는 양문석이는 발작을 하고 최민희는 막장 지금 그걸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뒤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이게 똥오줌 못 가리고 지금 뭐 발작하는 애 뭐네 하면서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양문석, 최민희, 이재명이를 위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엑스맨입니까? 이게 이제 기름을 갖다 붓는 이유가 이제 공천 받아서 당선됐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주 커지고 있죠. 잘못하면 당대표 그만둘 수도 있고 차기 뭐 지방선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대선 그 다음 해에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양문석이나 최민희가 지금 자기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더 강경한 발언으로 선명성을 앞세우면 재선할 수 있겠다. 그럼 그때 되면 이재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 개딸들을 내 거로 만들고 오려고 하는 그 정도. 이 정도로 발작을 일으켜야 개딸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당은 이제 막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당헌 당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형사 입건되거나 어떤 뭐 형사 처분이 내려질 경우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통과시켰잖아요. 그것도 토론 그뭐 긴박한 토론도 없이 근데 형사 토론 그 문제되는 거 딱 한 명 아닙니까? 딱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일당 지배를 위한 1극 체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독재지 뭐. 이렇게 독재 아니에요? 독재. 홀로 다스리는 독재.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가면 되냐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인데 국가 보조금이 우리가 돈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당 독재가 되면 되냐고 이게 지금. 진짜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재미있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JS님 두 분 파란 넥타이 인상적이네요. 여름이라 보기 좋습니다 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이 빨간 거 메고 올라 했는데 날씨가 워낙 오늘 좀 힘들었어요. 이거 저 지하철 타고 이거 긴 와이셔츠 입어야지. 이것도 입어야지. 넥타이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파란색을 매면 좋겠다. 그래요. 별 뜻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여기서 그 속 시원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그 어떻게 보면 공선법 위반 사건이 빠르면은 언제 끝난다? 9월 달에 선고가 된다. 9월 추석. 네. 그리고 그거 이제 그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공천했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00만 환수에 들어간다. 4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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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큰일 났어. 425억. 근데 425억이 재밌는 게요. 2017년 2월 달,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장미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있기 3개월 전에 민주당이 뭘 했냐? 지금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지돈 20%, 빚내 가지고 대출 80%로 그거를 샀어.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200억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올랐나요? 그게 425억이 넘어. 그럼 200억 남겼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빚내 가지고 영끌해서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들은 돈 빌려 가지고 그거 사고 그리고 그 이자는 제가 알기로는 국고지원금으로 이자를 따박따박 지 한 푼도 또 이자조차 내지 않고 김의겸 양문석이네. 똑같은 거. 그런데 이재명이가 공선법 유죄 확정이 되고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당사 그대로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네요. 네.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속 좀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멸콩이 되겠네. 멸콩 되는 거예요. 요거 바로 진짜 사법부가 이재명이한테 고소미를 먹이면은 민주당 당사가 날아가는 거야. 야, 이렇게 되면 올 추석에는 그냥 잔치국수를 한 몇 그릇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돼야 되는데. 1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2심, 3심 확정이. 1심 선고가 이제 올 추석이고 네.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단 그때는 잔치국수 한 3그릇만 먹고. 어쨌든 뭐 이번 추석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잔치국수 먹죠 뭐. 우리 이재명 1심 공선법 위반 판결 선고되면은 저희 아마 그때쯤이면 우리 멸콩TV도 30만 명 넘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모아 같이 우리 멤버들하고 이 잔치국수 파리 한번 하시죠. 깨소금 좀 많이 뿌려주세요. 땡스기빙 파티. 김정숙 딱 걸렸다. 야, 요거 최근에 김정숙이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 고소. 땡큐. 고소를 해야 네. 김정숙이 배현진을 고소해야 고소인 조사를 일단 받겠죠. 그렇죠. 그럼 가서 온갖 또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네. 뭐 일부는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네.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배현진 국회의원을 불러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 퍼즐을 맞춰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좋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그렇죠. 있겠군.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경찰이나 검찰이 김정숙을 부를까? 그 대목이 또 김정숙이가 양산박에서 또 버스 타고 올까 못 타고 올까? 1억 2천만 원짜리 일렉트리파이드 제네시스 G80을 타고 올라올까?
1호차 딱 붙여가지고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아 거기는 봉황이 이제 안 붙겠죠. 동강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고소를 했으면은 고소인 조사 받으러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떳떳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의 앞에 와서 탁 이러면서 레드카펫 앞에 탁 이렇게 그 이만한 그 왕따시만한 예, 진주 귀걸이에 또 샤넬 옷 입고 아니면 특별히 지금 그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선물해준 이게 옷 재단해가지고 이런 거 옷 딱 입고 경찰에 출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 그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예. 그날 그 고소인 조사 받으러 올 때 김정숙의 패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본 다음에 그걸 또 비평을 좀 해주는 것도 예,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김정숙이 나올까? 그 원래는 법대로는 아니, 고소했으니까 고소 나와야죠. 아니, 만약 안 나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 뭐 안 나온다 뭐라고 해놓고 지가 고소해놓고 지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방문 조사 가능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소했으니까 고소인 당사자가 나와야죠.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해야지. 어디로 고소했죠, 근데? 중앙지검으로 했나? 경찰서에 했다라고 경찰청. 하는데 원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합니다. 그럼 서울이네. 법대로 하면은 송파경찰서에 해야죠. 송파경찰서. 송파경찰서. 송파경찰서에 나와가지고 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뭐 양산경찰서, 양산박에 있는 양산경찰서. 예. 양산경찰서 또 앞으로 난리 나겠는데. 이 방송 보시는 양산경찰서장님, 예. 경남경찰청장님, 네. 긴장하세요. 아, 그렇죠. 지금 우리 세범님, 거짓말 제조기 나오겠네. 고발은 이종배 의원님이 했는데, 왜 배현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배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그 문재인의 그녀, 김정숙을 국고손실죄, 배임, 횡령, 이런 것들로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어제,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김정숙이 중앙지검 포트라인에 서야 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도 있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윤건영 의원이 뭐 앞으로 계속 이러면은, 우리 법적 조치를 할 거야! 뭐 그렇죠. 이렇게 하더니만, 그 이야기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김정숙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본인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고소했으니까 나와서 조사받아야죠. 우리 선달 원님 양산경찰서 돼지우리 되겠네. 타브 1000명 돌파 천사. 아싸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고고고 너구리님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들 우리 25만 명 돌파하고 나서 우리 멸콩TV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지금 또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어땠어요? 고소왕. 고소왕, 우리 대통령으로 모셨더니만 국민한테 고소를 무지하게 했어요. 우리 문재인, 우리 고소왕, 이제 고소 왕비께서 이제 또 고소를 했는데 예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했어요? 소송으로 맞서는 건 좀 좀스럽고 민망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김정숙이 배현진 의원을 고소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기를 이런 고소로 맞서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것 아니냐라고 반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재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창을 가졌을 때와 방패를 가졌을 때가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창을 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 일반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럼 떳떳했나? 근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실을 물러나고 이제 자연인으로 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민망하고 좀스럽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이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참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참 납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신 세계를. 이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월요일도 그때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회고록을 지난 주말에 절대 산 거 아닙니다. 제가 사라고도 말씀드린 거 전혀 아니고
우리 영풍문고 가지고 영풍문고. 영풍문고 가지고 봤더니만 자기가 사실은 진짜 사실대로 쓰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서문에 문재인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웬걸 타지마할 딱 했더니만 하지만 뭐 무슨 뭐 허황우 개장식 뭔 소리를 해. 개장식이 아니고 기공식 아니야 기공식. 공식 그 간판 요만한 거 그냥 예,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누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폭죽 펑 터지는. 아니 개장식도 아니고 기공식에 자기 마누라를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기공식에 또 그 김정숙 이름도 없어요. 예. 뒤에 보면 그 사진에 보면 도종환 이름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정숙은 인도 갈 필요가 없던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 요번에 그 새롭게 들어간 거지만은 예. 그 문체부에서 그 확인을 해줬잖아요. 예, 맞아요. 예. 문재인 청와대가 예. 타지마할로 가라. 음흠. 김정숙이 이제 가는 거 정해지고 음흠. 나서 타지마할에 가야 된다. 음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아. 타지마할 가는 일정도 없었고 야. 김정숙 가는 일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예. 한 3천만 원 정도만 해서 도종환 장관 일행만 갔다 오면 되는 건데 음흠. 이걸 김정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출장비가 4억으로 늘고 말이야. 기내식이 6,200만 원이고 1인당 야. 40만 원씩.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JA 자님 병원에서 대기하면서도 우리 멸콩TV 봐주시고 슈퍼챗까지 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JA님 자님이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지 우리 JA님께 우리 어떤 빨리 나으시라고 우리 기를 한번 장풍으로 몰아드릴까요? 하나 둘 셋. 풍! 예, 얼른 나오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JA 우리 국풍님 또 두 분 방송 최고시고 꼬리 잡아줍니다 라고 하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네, 승승짱구님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 그 사법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헌법 조문이 몇 조에 뭔지 막 이렇게 막 외워요. 근데 평등이 나란히잖아. 그래서 10일. 그러니까 저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외워가지고 역시- 변호사 냈어요. 역시 머리 좋으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외웠지. 아, 근데 정말. 우리 수준 높으신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헌법 11조까지 딱 쓰시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 이재명도 잘못했으면 깜빵 가야 되는 것이고, 조국이도 잘못했으면은 2심에서 실형하면은 깜빵 보내야 되는 것이 헌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정당 대표는요 사회적인 책무를 져야 됩니다. 네. 사회적인 책무. 그럼 사회적인 책무가 뭐지? 자 일단 법 앞에 평등하고 네.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책무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무란 건 도덕적인 책무까지 같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인 어떤 결단이 내려지면 결단이 재판부에 선고가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성국님, 되숙이 하인들 데리고 휴가 간 거지. 참, 정말 촌철살인입니다. 그리고 타브님, 정수가 학교 가자. 이 말 제가 정말 공감하는데요. 왜 공감하느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배현진 의원이 참 애달파라고 하시면서 기재부, 문체부, 외교부 세 개 보채 보관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허위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은 문재인의 그녀 김정숙은 뭐가 되죠?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무고죄가 되는 거지. 무고죄가 엄하잖아요. 그럼요. 이재명이가 위증교사했는 거나 무고하는 거나 똑같은 사회 방인 것이요. 이 이재명 그 위증교사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자신들의 뭡니까 변론서? 변론서를 던져주면서 이거 좀 읽어줘. 읽어줘. 텔레그램으로 몰래 살짝 보내면서. 근데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서 이거 변론서 좀 그렇지. 주면서 읽어봐. 이렇게 위증교사하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위증. 거짓말하라고.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 기억나지도 않는 사실을 기억하는 척해서 직접 들은 척 하면서 증언해달라라고 했는 것 자체가 위증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호도한다면은 그렇지. 반성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하면은
중형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무고죄도 그와 준해서 상당히 이게 죄질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사기죄, 무고죄 이렇게 많죠. 저 그렇죠. 선진국에 비해서. 예, 예.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사기죄나 무고죄가 이 통계학적으로 우리보다 적을까? 아마도 이게 제 상상입니다. 그냥 내피셜입니다. 아, 미국은 카우보이, 권총, 일본은 사무라이, 일본도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 수천 년을 거치면서 무고죄나 사기죄를 저지른 자들이 많이 사라졌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무고죄나 사기죄, 위증교사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사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 말씀하셨죠? 정수가 학교 가자. 학교 가자. 네,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만약에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은 그것은 명백한 무고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 김정숙 당신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으로 김정숙 딱 걸렸어. 그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제 부인인 김정숙, 딸인 문다혜 이분들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 대통령은 정말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본인의 남편, 본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직을 하면 가족들은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에. 그렇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직원들하고 무슨 그 금전 거래가 그렇게 많아. 자신을 태국에서 경호했던 그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좌를 통해서 한국으로 돈 보내고 그것도 뭐 태국 바트와 한국 돈 섞어서 보내고 또 무슨 디자이너의 딸 그 프랑스 국적 한국 사람인데 지금 출국 정지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뭐 또 그 금전 거래가 있고 이런 어떤 그 행동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행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 이런 어떤 그 품격을 가져도 되겠어요? 좀 좋은 품격을 보여줘야지. 예? 그래서 저는 이 김정숙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꼬박꼬박 김정숙 여사라고 제가 불러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사건 터지면서 타지말 이 사건 이후로 제가 여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김정숙 씨에 대해서도 아니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을 좀 지켜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지금. 온 지금 국민들이 김정숙 이 글자 세 글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이 본인이 자숙해야 돼. 뭘 고소를 해 고소를.